욕이 대체 언제 끝나느냐? 내 계좌는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폭락은 언제, 어떤 신호로 끝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는 사실 이미 3번이나 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안지를 펼쳐볼 겁니다. 남들이 헤드라인 앞에서 구조대만 기다릴 때 우리는 지난 3번의 구조대가 정확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왔는지를 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냉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663으로 마감했습니다. 5.98% 하락입니다. 어제 10.84%가 빠진 데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나란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코스닥은 662까지 밀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상승장이 시작되기도 전으로 되감긴 겁니다. 다만 오늘 수급을 열어보면 어제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는 1조 2천억 원, 개인은 1조 9천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5조를 던졌던 것에 비하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건 기관입니다. 기관이 오늘 3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장 후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인 건 이 기관 자금이 받쳐준 덕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패닉셀이 두드러졌고 코스피는 기관이 방어에 나선 서로 다른 두 얼굴의 하루였습니다. 같은 반도체 두 대장주 안에서도 온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9.61% 빠진 반면 삼성전자는 5.23% 하락에 그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SK하이닉스가 더 아팠을까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의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에 가장 깊이 노출돼 있어 AI 피크아웃 논란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습니다. 게다가 개인들의 레버리지 베팅이 유독 SK하이닉스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를 때 가장 화끈했던 종목이 빠질 때 가장 매섭게 무너진 겁니다. 개별 종목의 상처는 지수보다 더 깊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비쌌던 값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44%, SK하이닉스는 53%가 빠진 자리입니다. 지수는 고점 대비 37%지만 정작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대장주는 이미 반토막 안팎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종목의 시장의 공포가 집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저희는 이 하락의 구조를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요점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값을 끌어내린 방아쇠는 3개였습니다. AI 투자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피크아웃 논란, 중국 메모리 회사의 무서운 추격, 그리고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여기까지는 바깥에서 온 악재입니다. 다만 이 중 중국 추격에 대해서는 우려가 다소 앞서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을 겁준 중국산 반도체 장비는 초기 생산 물량이 5대 수준에 불과하고 2027년 목표치도 20대 남짓입니다. 같은 장비를 한 해 130대 만드는 세계 1위 장비회사와 견주면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실제 실력보다 공포가 먼저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악재를 몇 배로 증폭시킨 건 우리 시장 안에 쌓여있던 레버리지였습니다. 빚을 내서 2배로 산 자리가 많으면 값이 조금만 빠져도 강제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 매도가 값을 더 떨어뜨리고 떨어진 값이 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죠. 시티은행은 개인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서 입은 손실을 무려 56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자산에 기댄 레버리지 상품의 몸집은 지난달 76조 원에서 최근 27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 달 남짓 만에 49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도 고점을 지난 뒤에 9조 원어치가 새로 유입됐습니다. 값이 반토막 나는 와중에도 반등을 노린 베팅이 계속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음의 복리라는 함정까지 겹칩니다. 음의 복리? 매일 손익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라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로 와도 내 원금은 녹아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에는 하루 손실이 40%를 넘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도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주가는 오늘 번 돈이 아니라 내일도 이만큼 벌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먹고 삽니다. 지금 시장은 그 내일을 의심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그 의심을 폭락으로 증폭시킨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한 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오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 30년간 3번, 지금보다 더 깊은 지옥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돌아왔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신호를 보고 돌아섰느냐입니다.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프게 기억하시는 그 시절입니다. 한보와 기아 같은 대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나라의 달러가 바닥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투매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는 1994년 11월에 찍었던 1138포인트에서 1998년 6월 277포인트까지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76%, 넣어둔 100만 원이 24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하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깊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무엇이 시장을 돌려세웠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적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났고 1998년 상장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1998년 하반기부터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방향을 튼 겁니다. 그 결과 277포인트였던 코스피는 저점을 찍은 지 약 1년 만인 1999년 7월에 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바닥에서 4배 가까이 튀어오른 겁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지 불과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모으던 그 절망의 한복판이 돌아보면 자산 가격이 가장 쌌던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불씨를 키운 건 때마침 불어온 전 세계 IT 붐이었습니다.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 지표를 되찾는데 걸린 시간이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건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위기였습니다. 지금과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다음 사례가 오늘과 훨씬 더 닮았습니다. 두 번째 답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리먼 브로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했고 전 세계 금융이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2007년 고점 2085에서 2008년 10월 27일 장중 892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57%, 반토막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뚫었고 당시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라는 익명의 논객이 코스피 500 붕괴를 예언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공포를 믿고 바닥에서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저점을 예측해서 판 게 아니라 공포에 팔아 영영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저점을 찍은 그 10월 27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흘 뒤인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위급할 때 서로 돈을 바꿔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달러가 급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당시 시장을 가장 겁나게 했던 건 한국의 달러가 마르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그 달러 물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자 시장은 거짓말처럼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의 바닥이 통화 스와프 발표 사흘 전에 찍혔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돌아올 명분이 생기자 그 직전에 공포가 정점을 찍고 꺾인 겁니다. 통화 스와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금리를 내리며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무너지는 금융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공조가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장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회복했고 2011년 초에는 전고점을 되찾았습니다. 바닥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답안지는 여러분도 생생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입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고 증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2020년 1월 2277에서 3월 19일 장중 1439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37%.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고점 대비 빠진 폭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엔 증권사들이 하루에 1조 원 단위의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금융이 통째로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은 3월 19일, 나흘 뒤인 3월 23일,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대량으로 퍼붓는 겁니다. 돈을 얼마든지 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외환위기 때조차 하지 않았던 무제한 자금 공급에 나서며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또 한 번 거짓말처럼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로 받아낸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회복의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이번엔 회복 속도가 역대급이었습니다. 3월에 바닥을 찍은 코스피는 단 5개월 만인 그해 8월에 전고점을 회복했고 이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자, 세 번의 답안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세 번 모두 시장의 바닥은 지수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방향을 튼 신호가 만들었습니다. 2008년의 바닥은 통화 스와프 사흘 전, 2020년의 바닥은 무제한 양적 완화 나흘 전이었습니다. 지수가 몇 포인트냐를 맞힌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돈이 돌아올 명분이 언제 생기는지를 본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저점은 늘 그 명분보다 아주 살짝 먼저 찍혔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옵니다. 세 번의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바닥을 맞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저점은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공포의 한복판에서 한 번에 전부를 던지지도, 반등을 노려 빚을 내 한 번에 전부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현금에 여력을 남겨두고 신호가 켜지는지를 지켜보며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미네르바의 예언을 믿고 바닥에서 몽땅 던진 사람과 겁먹지 않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 세 번의 위기가 갈라놓은 건 이 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진폭이 10%를 넘나드는 변동성장에서는 감정이 시킨 큰 결정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저 세 번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부터는 냉정해야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인정할 부분입니다. 이번 하락의 속도는 역대급이 맞습니다. 7월 한 달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1990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낙폭입니다. 다만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이건 속도의 기록이지 깊이의 기록은 아닙니다. 고점 대비 누적으로 보면 지금 하락은 37% 수준입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IMF는 76%, 2008년은 57%였습니다. 지금의 낙폭은 아직 그 두 위기보다 얕습니다. 속도가 무서웠을 뿐 깊이로는 코로나와 비슷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점 6월의 9,000선 부근은 반년 만에 지수가 2배로 뛴 자리였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가 잔뜩 앞서간 이례적인 과열의 꼭대기였죠. 그래서 그 전 고점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IMF 때도 저점에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1년이었지만 그 위로 완전히 안착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본전을 하루아침에 되찾는 마법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세 번은 모두 은행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마비된 시스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대응이 나왔고 그게 바닥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반면 지금은 은행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의 눈높이가 리셋되고 거기에 레버리지라는 파생 구조가 변동성을 키운 겁니다. 여기서 세 번의 회복 속도를 나란히 놓아보면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IMF는 저점에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약 1년, 2008년은 완전 회복까지 약 2년 반, 코로나는 단 5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구조대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으니 초고속 V자였고 2008년은 통화스와프와 각국 공조라는 중간 크기 구조대라 2년 반이 걸렸으며 IMF는 대형 유동성 대신 실적 회복과 외국인 복귀가 시간을 두고 이뤄져 그만큼 걸렸습니다. 회복 속도는 결국 돈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방향을 트느냐가 결정했습니다. 이 차이는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 날은 이렇습니다. 이번은 시스템 위기가 아니니 과거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 같은 초대형 구조대가 곧장 출동할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 같은 5개월 초고속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회복은 유동성이 한 방에 밀어올리는 그림보다 신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림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쪽 날은 이렇습니다. 은행과 실물이 멀쩡하다는 건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힘, 즉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가을까지 이어졌던 조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고, 키움증권은 7월 낙폭이 역대급 과매도라고 진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도 이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정직하게 들어야 합니다. 낙폭이 과하다고 곧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시티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인 투매에 나서지 않았다는 정을 들어 지금 낙관으로 돌아서기는 이르다고 봤습니다. 코스피가 거품 구간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싸진 저평가 국면에 들어선 것도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즉 한쪽은 낙폭이 과하니 반등 여지가 크다 하고 다른 쪽은 아직 바닥을 논하긴 이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쪽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하락이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심과 레버리지 청산이 겹쳐 벌어진 것인 만큼 펀더멘털이 무너진 위기는 아니라는 쪽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의심을 걷어줄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시티의 지적도 맞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바닥을 단정할 때가 아니라 바닥의 신호를 기다릴 때입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건 데이터가 말해주지만 언제 돌아설지는 앞으로 켜질 신호가 답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신호는 지수 5,000이냐 4,500이냐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 번의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돈이 돌아올 명분이 언제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침 증권가에서 그 명분의 후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공매도 관련 규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축소, 그리고 증시 안정 펀드입니다. 증시 안정 펀드? 정부와 금융사가 돈을 모아 급락장에서 주식을 사주는 기금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역사가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첫 번째,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입니다. IMF 때도 2008년에도 코로나 때도 바닥을 만든 건 결국 돌아온 외국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어제 5조에서 1조 2천억으로 줄었다는 건 아주 작지만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아직 순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던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첫 기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며 한국 증시가 유독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별 종목을 사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3번의 위기에서 봤듯 당국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신호 자체가 공포를 진정시키는 첫 단추가 되곤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대책이 실체를 갖추는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돈의 방향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대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3번 모두 구조대가 오기 직전에 반드시 신호가 먼저 켜졌었습니다. 통화스와프 발표,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 외국인 자금의 귀환. 그 신호를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읽은 사람이 남들이 바닥에서 던질 때 그 물량을 주워 담았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구조대가 다 온 뒤에야 뒤늦게 뛰어듭니다. 왜 구조대가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연속 폭락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린 분명히 아픈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3번의 역사가 말해주는 건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방향이고 그 방향은 지금부터 켜질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 길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정부의 안정대책이 실체를 갖추거나 레버리지 청산이 일단락되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맞물려 과거 3번처럼 바닥을 다지고 1차 반등이 나올 명분이 생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6월의 그 꼭대기까지 단숨에 돌아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바닥 확인과 전고점 회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이렇습니다. 이런 신호 없이 레버리지 강제 청산과 개인의 투매가 더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시티은행은 코스피 200 선물이 우선 888선까지, 그마저 무너지면 754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갈래 중 어디로 갈지는 딱 3가지 온도계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가. 둘째, 아직 32조 원이 넘게 쌓여있는 신용융자 잔액, 그러니까 빚내서 산 물량이 줄어드는가. 셋째, 금융당국의 대책이 실제로 나오는가. 여기에 오늘 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큰 변수입니다. 이번 하락의 새 방아쇠 중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였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낮출 뜻을 비추면 위험자산에 돈이 돌아올 명분이 되고 외국인의 발길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는 매파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 반대입니다. 매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쪽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자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연준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의 출발선을 정할 겁니다. 연준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미국 빅테크들이 잇따라 실적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딱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AI에 쓰는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가입니다. 투자를 늘린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우리 반도체 회사의 매출로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시장을 짓누른 AI 피크아웃 의심을 빅테크들이 직접 반박해주는 셈이죠. 반대로 처음으로 투자를 줄인다는 회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의 온도가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주 내내 돈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줄줄이 켜지는 겁니다. 지금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라 팔라 말씀드릴 국면이 아닙니다. 그건 이 신호들이 확인된 뒤의 일입니다. 대신 방향을 읽는 눈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3번의 구조대는 모두 돈이 방향을 튼 자리에서 왔다는 것. 그 자리를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자는 겁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좌는 아팠지만 우리는 오늘 3장의 답안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IMF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시장은 바닥에서 돌아섰고 그 바닥은 언제나 돈이 방향을 트는 신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남들이 구조대가 안 온다며 계좌를 던질 때 우리는 지난 3번의 구조대가 어떤 신호를 켜고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변동성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